4월 30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2분기 채권 발행량이 2,430억 달러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4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4.5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하며 가자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의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독일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2.2% 오르며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홍콩이 오늘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개시합니다. 미국 FCC가 고객 데이터 공유 혐의로 통신사에 2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한 이후 급락했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위한 지름길,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재리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 위기에서 테슬라를 다시 한번 구해냅니다. 이날 테슬라는 장중 한때 17%까지 급등하면서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머스크의 중국행과 FSD 기대감이 상승 촉매제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테슬라 주가를 한 번에 200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구원 투자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M7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편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반면 상승 랠리의 주역이었던 구글과 메타는 오늘은 각각 2% 또 3%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주가 흐름은 좋고 반면 잘 가졌던 주가의 흐름은 좀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증시 상황 서영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급등과 기업 실적 기대가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38,300선이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빅스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기술주 훈풍으로 반도체 종목이 주도하는 대만 가권 지수는 1.86% 올랐고요. 주택 구매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한 중국 당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번 주에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상해 종합 지수는 0.79% 상승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한 힌트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첫 금리 인하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OMC 이후인 3일에는 미 노동부가 4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견조한 고용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 10년물 국채금리는 4.6%대, 2년물 국채금리는 4.98%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장중 한때 160엔마저 돌파했었는데요. 이후 일본 시간으로 오후 1시쯤부터 1시간에 걸쳐 4엔 넘게 떨어지며 155엔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당 4엔가량 급락하면서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입한 걸로 보이는 달러 매도 물량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일본 재무성은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직접 개입에도 효과는 한정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프리스는 미일 양국의 중앙은행의 전망이 바뀌기 전까진 엔저를 막긴 어려울 거라고 했고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55엔에서 160엔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엔화는 유로화에도 약세를 보여 엔유로 환율이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171엔대까지 올랐습니다. 위안화는 원화와 엔화보다 강세 보였는데요. 장민 중국 사회과학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위안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7위안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장 달러 인덱스는 105선이고요. 원달러 환율 1377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6엔대, 위안달러 환율은 7위안 초반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WTI 82달러선, 브렌트유 88달러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특징주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4월 29일, 우리 시간으로 4월 30일 특징주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금융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테슬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주말 사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 완전 자율주행 FSD 중국 내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선 데이터 보안 문제 등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처럼 전체 기능을 출시할 수 없었는데요. 바이두와 협력하는 방안을 내놓자 중국도 테슬라의 FSD 기능 출시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바이두와는 지도 제작과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할 예정이고요. 한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테슬라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는 1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협업 소식에 바이두 역시 오늘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쟁사 비아디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는 1분기 저조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은 1,24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가량 증가하며 가장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재무 실적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비아디는 앞서 발표했던 1분기 신재생 에너지 차량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34%가량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외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아디는 오늘장에서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애플 살펴볼까요? 애플은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오늘장에서 상승했습니다. 목표가도 현재 주가보다 15% 높은 195달러로 제시했고요. 번스타인은 워렌 버핏처럼 주가가 쌀 때 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뒤에 이어지는 글로벌 IB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애플은 오늘장에서 2.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후 규제 당국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는데요. 러시아와 다른 국가의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오늘 2%대 밀렸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신속 배송에 막대한 투자를 한 후 당일이나 이길 배송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프라임 서비스 주문이 60% 가까이 진행됐다고 덧붙였고요. 이러한 발표는 내일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아마존 오늘장에선 0.75%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급등한 필립스도 짚어보겠습니다. CNBC는 필립스가 수면 무호흡증 장치의 리콜과 관련된 개인 상해 사건에 대해 11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관련 기기가 잠재적인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수백만 개의 장치가 리콜된 바 있는데요. 이번 합의금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0에서 40억 유로 적게 나오면서 주가인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필립스는 28% 급등했고요. 다음은 보잉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잉이 비행기의 생산 둔화로 1분기 동안 39억 달러의 잉여 현금을 소모한 이후 10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채권 시장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록 2026년까지는 악재가 계속되겠지만 보잉은 여전히 강한 비즈니스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고요. 보잉은 오늘장에서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파라마운트 짚어볼 텐데요. 파라마운트는 밥 베키 씨 CEO를 해고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키 씨는 파라마운트의 최대 주주인 샤리 레드스톤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편 파라마운트는 1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내놨습니다. EPS는 0.4달러로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이 76.9억 달러로 집계되며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실적 관련 자세한 소식은 뒤에 이어지는 실적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라마운트 오늘장에선 3% 가까이 올랐습니다. AMC도 잠시 보겠습니다. AMC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요. 배런스에 따르면 주당 62센트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인 주당 79센트 손실을 웃도는 실적입니다.
다만 삼각전 영업이익이 실망스럽게 나오고 또 2분기 박스오피스 실적이 파업 영향으로 인해 압박받을 것이란 보도에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AMC는 오늘 11% 넘게 크게 빠졌습니다. 다음은 블랙스톤 보겠습니다. 블랙스톤은 힙노시스 송스 펀드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콩코드 코러스와의 경제 입찰을 누르고 블랙스톤이 15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는 앞서 콩코드가 제시했던 주당 1.25달러보다 높은 가치 평가고요. 블랙스톤은 오늘 1% 넘게 밀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미노 볼 텐데요. 도미노는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총 매출이 전년비 5.9% 증가한 10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고요. 동일 매장 매출 역시 5.6% 증가하며 월가에서 예상했던 4%대를 웃돌았습니다. 러셀 와이너 CEO는 배송 주문이 늘어났고 또 모든 소비자 집단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버이츠와의 제3자 배달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배달 수요가 살아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도미노는 오늘장에서 5% 넘게 올랐고요. 같은 날 실적 발표한 소파이는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오늘장에서 급락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2분기 조정 매출을 5억 5,500만에서 5억 6,500만으로 예상하며 월가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2024년이 소파이에게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이전보다 올려잡았습니다. 소파이는 오늘 10%대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3대 지수 ETF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는 XLY 이미 소비재 ETF가 2.3% 정도로 가장 잘 갔고요. 반대로 XLC 커뮤니케이션 ETF는 1%대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원자재 마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라파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 가자 지구 휴전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자 국제유가는 이날 즉각 1% 넘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WTI는 82달러 후반대, 브렌트유는 88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의 재개로 인해 수출 증가가 전망된 가운데 6%대 상승불 켰습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대두 선물이 0.5% 상승, 옥수수 선물이 0.1% 하락한 가운데 밀 선물이 2%대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브라질과 태국의 가뭄으로 인해 설탕 공급 우려가 불거졌고요. 설탕 선물이 3.5% 넘게 크게 뛰었습니다. 금 선물은 약보합권으로 2,360달러 선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105선까지 떨어진 달러 인덱스의 주요 금속 선물들은 일제히 오름세 연출했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선물이 각각 2% 그리고 4% 가까이 급증했고요. 구리 선물도 2%대, 알루미늄과 니켈 선물도 각각 0.9%와 0.1%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ETF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랏 우라늄 채굴 ETF, 티커명 URNM입니다. 매출 50% 이상 우라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우라늄을 채굴하고 탐사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두루두루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핵 연료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 폭풍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여러 우라늄 광산들의 채굴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1, 2위 우라늄 생산 업체인 카자흐스탄의 카자톤프롬이나 캐나다의 카메코가 각각 60%와 40%의 지분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카이 광산 합작 투자의 인카이 광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내 우라늄 광산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시약 운송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쳐집니다.
여기에 카잔토프롬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홍수로 인해 생산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라늄 공급의 상황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카이 광산은 진입도로가 복구된다고 해도 정상 운영까지는 최대 3개월은 좋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정상적인 우라늄 생산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고요. 또 앞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카자흐스탄 북동부 지역 일대에서 최악의 홍수 사태가 벌어진 데다 겨우내 쌓인 눈이 녹으면서 폭풍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우라늄 가격이 장중한 때 파운드당 106달러도 찍었다며 우라늄 가격의 1년 상승률은 70%가 넘어간다고 보도했고요. CNBC는 우라늄 가격이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며 파운드당 140달러를 찍었던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우라늄 가격의 1년 상승률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년치 상승률인 58%보다 높았다고 전한 가운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우라늄 가격의 이 같은 상승세는 인공지능의 성장에 기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특히 칩을 제조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 엄청난 양의 전력이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인데요. 원전은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 중에서도 24시간 전력 공급이 어려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곤 하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 운영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AI 붐을 선도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미 원전 관련 투자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캐피탈그룹도 빅테크의 향후 추이에 따라 우라늄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빅테크가 랠리를 보일 시 이른바 원전 부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했고요. 모간 스탠리 역시 2027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올해 대비 약 318테라와트시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메코는 늘어나는 우라늄 수요에 맞춰 우라늄 증산 작업에 착수했지만 올해 생산량 역시 1,800만 대로 작년과 크게 변함이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라늄의 향후 7년 평균가가 과거 10년 대비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카메코의 올해 연간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31억 캐나다 달러와 1.42 캐나다 달러로 전년비 각각 22% 그리고 82%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발키리 비트코인 채굴 ETF 티커명 WGMI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1% 내외로 하락하며 6만 3천 달러 초입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2% 넘게 떨어졌다며 신고가 경신 이후 여전히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을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이 늘어났고 이는 고점에서 매수한 이후 저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의 카피출레이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크립토 브리핑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는 비트코인의 누적 델타 거래량 내 매도량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전반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고요. 비트코인의 강세와 약세 기준을 가늠짓는 중요한 지지선은 5만 9천 달러라고 했습니다. 한편 DWF 랩스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에서 몇 달간 횡보한 이후 다시 한번 강세장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후 변동성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때를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매트릭스포트는 비트코인의 신규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상승세는 불투명하다고 전한 가운데 코인시어즈는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총 4억 3,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출됐다는 집계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현지 시간 30일부터 거래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를 증권법 위반 이슈로 이유를 잠정 소송 대상으로 분류하며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에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애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오늘은 애플의 실적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올해 애플의 주가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은 내부적으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외부적으로는 유럽의 규제 칼바람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주가는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후 2월에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 애플은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는 극복했지만 중국에서의 매출이 13%나 감소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다시 한번 큰 폭의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1분기 애플의 매출은 903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포인트는 또 한 번 중국에서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과 다소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의 AI 발전 속도가 될 전망인데요. 그럼 최근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분기 동안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1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점유율은 3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반면에 중국 화웨이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70% 급증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저력을 입증했는데요. 화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가 점유율 2위를 차지했고 또 다른 중국 브랜드 비보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각 브랜드의 매출 차이 간격이 그리 크지 않고 매주 애플의 매출 증가세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과 저가 아이폰 출시 여부에 따라 중국 내 점유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2월에 출시한 비전 프로의 성적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애플이 확장 현실 XR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에 따른 열풍이 불 걸로 기대했지만 현재 애플은 비전 프로 수요 부족으로 출하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권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연구원은 애플이 올해 전 세계 비전 프로 출하량을 40만에서 45만 대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는 시장 예측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비전 프로의 흥행 실패를 진단했습니다. 기존 XR 기기가 가지고 있던 배터리 문제, 무게, 킬러 콘텐츠의 부재, 두통 유발 등이 역시나 한계로 작용했는데요. 애플이 비전 프로 매출 확대를 위해 저가형 제품을 출시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가이던스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최신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폰에 탑재될 AI 기능과 함께 모두가 기대하는 애플만의 AI 전략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또 그전인 다음 달 7일에는 애플이 신제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대거 공개할 걸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차기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는 칩에 AI 기능이 강화된 M4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태블릿 최초로 AI 기반 장치를 선보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애플 펜슬에는 사용자와 기기의 상호작용을 더 명확히 해주는 햅틱 피드백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아이패드 에어에는 12.9인치 모델이 추가되면서 대형 화면을 탑재한 저렴한 아이패드 제품이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형 아이패드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더 선명한 색감과 함께 패널 두께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이번 실적 관전 포인트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AI 기능을 어디까지 얼마나 탑재하느냐일 텐데요. 지난 27일 애플이 올해 출시할 아이폰에 AI를 탑재하고자 오픈 AI와 협업 논의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에 오픈 AI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지난달 아이폰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방안과 중국 출시용에는 바이두와의 협업을 논의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었죠. 이에 더해 애플은 지난 24일 AI 모델 오픈 ELM을 출시했습니다. 오픈 ELM은 클라우드에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서 추론이 가능한 온디바이스용 소형 언어 모델인데요.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구상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논문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아이폰을 통해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키프레이머 연구도 발표하며 본격적인 AI 레이스에서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애플에는 OTT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애플이 피파와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피파 클럽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계약 체결에 임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만약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를 통해 구독자는 물론이고 광고 수익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애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이 테슬라처럼 저가 아이폰을 출시해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비싼 OLED 디스플레이 대신 LCD를 채택하고 카메라 수를 줄여 동남아 시장에 $250 범위의 아이폰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이번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세계 개발자 회의를 주목하며 목표가를 $2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업 약세가 구조적이 아닌 순환적이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우려는 지나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애플의 최근 동향과 함께 1분기 실적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출보다는 애플의 신제품에 초점을 맞추며 AI 전략과 함께할 가이던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은 현재 시간으로 오는 2일 공개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Hanyang Global Market. 이번엔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더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젠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공개됐죠. 2분기에는 2,43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4.5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 시티그룹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기존 6월에서 7월로 연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채권 시장도 움직였는데 어떤 소식들이 나왔습니까? 네, 재무부가 발표한 국채 입찰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29일 미국 재무부는 분기 리펀딩으로 불리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에 2,43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예상치였던 2,020억 달러보다 410억 달러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재무부는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로 이번 분기에 예상 현금 수입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반영된 분기 말 현금 보유액은 7,5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해당 소식이 시장에 놀라운 소식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의 애널리스트들은 재정적인 적자 개선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1,660억 달러로 줄어들 걸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1분기 결과도 살펴보면요. 재무부는 7,48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요. 현금 보유액은 7,75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예상치도 내놨는데요. 3분기까지 재무부는 8,47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걸로 예상했고요. 현금 보유액은 8,500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채권금리는 잠깐의 하락세를 기록한 뒤 다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발표 직전에 4.61%를 기록하던 채권금리는 1bp 상승해서 4.62%에서 거래됐는데요. 재무부는 구체적인 채권 발행 계획은 현재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런스는 월가에서는 총 발행량보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10년물 혹은 30년물 채권 발행을 계획한다면 이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고 채권 수익률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예정돼 있죠. 상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가자 휴전을 촉구했고요. 또 국제유가가 1% 하락한 가운데 브렌트유는 $90 아래로 떨어졌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 기대감에 장중한 때 17%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들인데요. 블링컨 국무장관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 가격도 빠지고 있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토니 블링컨 장관이 세계 경제 포럼 특별회의가 열리고 있는 사우디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와 중국의 중동 영향력 축소, 그리고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나누지만 이번 순방의 최대 목적은 가자 지구의 갈등을 일축시키는 건데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경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휴전을 이끌기 위해서 사우디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미국 간의 방위 조약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나토 수준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는데요. 이 조약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략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관계를 회복하는 건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도 참석해서 다양한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측이 제안한 안은 대단히 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에게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거라며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또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 없는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이 계획 중인 라파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에서의 사흘간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이동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2.2% 올랐고요. 스페인의 4월 CPI는 전년 대비 3.4% 올랐고 또 유로존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유럽의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하나 모아져 있는데 자,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유로존의 상황 차례대로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유럽 지역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짚어볼 텐데요. 4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치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물가는 지난 12월 이래로 꾸준하게 둔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나타난 지표에서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전년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독일의 CPI 둔화세가 멈춘 이유로 일제히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에너지 가격은 이달 들어 마이너스 1.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달에 마이너스 2.7% 수준보다는 둔화폭이 줄었고요. 식품 가격 역시 지난달 마이너스 0.7%로 2015년 이후로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0.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도 운송 가격이 오를 수 있음에 따라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치인 3.2%에서 다시 반등한 건데요. 블룸버그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철회된 영향이라고 풀이했고요. 아일랜드의 물가 상승률 역시 기존의 마이너스 1.7%에서 1.6%로 낮아지면서 유럽 국가에서 대체로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는 유로존의 CPI도 공개되는데요. 유로존은 올해 들어서 물가가 꾸준히 낮아졌지만 이번에는 2.4% 상승으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ECB 당국자들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정책 완화에 나설지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내일장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옐런 장관의 상원 증언이 예정돼 있고요. 또 아마존,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과 함께 유로존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환상출의 지금 세계에서는 N달러 환율이 결국 160선마저 뚫렸죠. 과연 일본의 개입이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해당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제대했습니다.